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50년이 넘는 군 생활을 마치고 고별 연설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노후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F4와 F5입니다. 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 이 두 기종은 오랜 시간 한국 영공방어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F4와 F5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이 다양화됐고 전투 준비 태세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이 현대화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첨예한 냉전 시기인 60년대에서 80년대에 F4와 F5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기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투기였지만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성능은 뒤처지고 노후화로 인한 추락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공군 전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퇴역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미루고 미루던 이 전투기들의 퇴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공방어를 책임졌던 F4와 F5의 활약과 퇴역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F4 팬텀은 오랫동안 우리 공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5세대기를 넘어 6세대기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 3세대기인 F4를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 등 몇몇 나라만 아직까지 F4 팬텀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 공군도 F4 팬텀의 퇴역 시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최근 군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6월에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제153 전투비행대대가 F4의 퇴역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켰던 불세출의 전투기 F4가 모든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F4 팬텀이 지금은 퇴물 취급을 받지만 60년대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F-22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F-22를 수출하지 않은 것처럼 제조국인 미국은 이런 귀중한 전략 자산을 다른 나라에 함부로 수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F4 팬텀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한국에 F4 팬텀 전투기를 제공한 이유는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시도와 푸에블로 사건 이후 한국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보다 우수한 전력, 즉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고 이에 F4 전투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응하여 1968년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중고 F4D 전투기 16대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69년 8월 29일 공군 조종사 6명이 직접 F4를 몰고 한국에 도착하면서 제151 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됐고 이때부터 한국도 F4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후 F4의 도입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1972년 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F5AB 전투기 36대를 베트남에 보내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F4D 전투기 18대를 무료로 임대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했고 북중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통일전선 전략 지지를 공동으로 선언하는 등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의 위기를 느낀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병력 철수까지 고려하자 미국이 F4를 임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올해에서야 겨우 F4 퇴역을 결정했지만 알고 보면 미국도 꽤 오랫동안 F4를 운용했는데요. 1958년 첫 비행을 한 이래 미국에서 퇴역한 것이 2016년이니 이것만 봐도 F4가 시대를 초월한 명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4는 복자 전투기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길이는 19.2m이며 날개폭은 11.7m, 높이는 5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8,000kg, 최대 속도는 마하 2.5, 최대 비행 고도는 18,000m, 비행 거리는 3,700km가량입니다. F4 팬텀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여 공중전투, 지상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AIM-7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마크-82 폭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F4도 초기에는 베트남전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F4 팬텀을 개발할 당시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 공중전의 주요 무기는 기총이 아닌 공대공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F4 팬텀 전투기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주무기로 채택하고 기총을 탑재하지 않는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공중전에서 북베트남군의 미그-21과 미그-17이 빠른 기동력으로 도그파이트를 벌이면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려웠고 F4는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근접 공중전에서 기총의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이후 F4의 모델부터는 기체 하부에 M61 20mm 발칸을 탑재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F4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렸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4 팬텀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전투, 지상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성능의 엔진으로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강력한 무장을 갖춰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였습니다. 우리 공군에 도입된 F4도 오랫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해 왔습니다. 미국이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F4는 공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이런 위력을 북한도 알고 있어서 F4 팬텀이 공중초계 임무에 나서면 북한의 미국이들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당시 공군 관계자에 의하면 F4가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된 후 북한이 공중에서 전투기로 도발을 하는 일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고 해도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법인데요. 한국에서 F4 팬텀의 퇴역이 늦어진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예산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F4의 AGM-142 파바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과 엄청난 무장 탑재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F4의 뛰어난 무장 운용 능력 때문에 퇴역이 늦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GM-142 파바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km에 이르는 공대지 미사일로 당시에는 파바이를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는 F4뿐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무장을 엄청나게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라 한국 공군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기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4와 함께 우리나라 노후 전투기 중 하나인 F5는 아직 퇴역 시기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F5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만 공군이 F5EF 전투기 60대를 전부 퇴역시키면서 60대의 F5EF를 보유한 한국이 F5의 최대 운용국이 된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소련이 동구권 국가들에게 미그-21을 퍼주다시피 제공하자 미국도 쓸만하면서도 저렴하게 생산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우방국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F5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미그-21이 동구권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자 미국은 1970년 기존 F5AB 전투기의 추력, 무장, 레이더 등을 보강한 성능 향상 기종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F5EF는 전 세계 여러 동맹국에 공급되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단자형인 F5는 길이 14.68m, 날개폭 7.76m, 높이 4.01m의 최대 이륙 중량은 1113kg, 최대 속도는 마하 1.6입니다.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마크-82, 마크-84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에 F5AB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며 초음속 시대를 개막했으며 이후 총 126대의 F5AB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입으로 당시 미그-21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 열세를 보이던 한국 공군의 전력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였던 F5AB는 2005년에 퇴역하고
수락하고 일부는 필리핀에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F-5AB 전투기 도입 이후 한국 공군의 현대화 및 전력 증강 계획에 이란이자 북한이 운용 중인 미그-19 및 미그-21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화된 F-5F의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1974년 8월 27일에 최초로 4대의 F-5F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총 71회, 그리고 1980년까지 추가로 60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F-5F 전투기의 국내 면허 생산을 추진한 결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한항공에서 60여 대의 F-5F 전투기가 생산되었으며, 이들 전투기는 기존 모델과 달리 전투기 기수의 레이더 및 상어인 모양으로 변경되고 AN/APQ-159 레이더를 장착하여 탐지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적의 공중 및 대공 레이더를 탐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레이더 경보 수신 장치와 대공 미사일을 교란하는 체프 및 플레어가 추가되어 생존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면허 생산된 F-5F 전투기는 KF-5F로 명명되고 제공을 하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F-5 전투기는 공중초계 및 공중방위, 지상공격 및 지원,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 및 교육,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주력 기종으로 쓰이는 등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F-5가 노후화됐음에도 퇴역이 계속 미뤄진 이유는 적기의 기습에 대응하는 긴급 발진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후 기종이 빠르게 발진할 수 있다는 게 의문이실 텐데요. F-5F는 엔진이 단순하고 항전 장비도 간단해서 발진에 필요한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또한 F-5F는 크기가 작고 육안으로 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최전방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긴급 출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공군은 언제나 430대 내외의 전술기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100여 대 가까이 되는 F-4와 F-5를 퇴역시키면 우리 공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퇴역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F-5도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다른 기종으로 대체될 예정인데요. F-5 중 일부는 FA-50에 의해 일부 대체되었고 KF-21이 양산되어 실전 배치되면 F-5가 전량 퇴역하고 KF-21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때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전투기 F-4와 F-5였지만 노후화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공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량 퇴역해 과거의 영광과 명예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전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투기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로우 믹스 개념인데요. 하이로우 믹스는 군사전투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저성능 전투기를 조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입니다. 고성능 전투기는 주로 공중전, 장거리 공습 등의 임무에 특화되어 있으며 저성능 전투기는 지원 공격, 근거리 공습, 정찰 등의 임무에 활용됩니다. 이 두 유형의 전투기를 조합하여 전투기 편대를 구성함으로써 전투기 운용의 다각화와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이로우 믹스 전술의 핵심입니다. 하이로우 믹스 전술은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공군에서는 F-15 및 F-16의 조합으로 유명한데 F-15는 고성능 공중전투 및 장거리 공습 임무에 특화되어 있고 F-16은 제공전투 보조, 전술폭격, 정찰 등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됩니다. 하이로우 믹스의 장점은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성능 전투기를 조합함으로써 전투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군사적인 다각화와 유연성을 통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미군입니다. 미군, 정확히 미 공군은 하이로우 믹스에서 벗어나 헌터 킬러 믹스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뛰어난 은폐 능력과 통합된 센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헌터의 역할로 적기체를 탐색하고 해당 데이터를 후방에 위치한 FA-28로 방향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FA-28은 AIM-120 암람을 발사해 적 기체를 격추하는 킬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술이 사용되는 이유는 F-35가 내부 무장창을 직접 열고 적기를 공격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F-35의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FA-18과의 협력을 통해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F-35는 적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FA-18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미 공군은 적합한 위치에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적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적군의 대응을 늦추고 더 나은 전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을 쓸 수 있는 건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일 뿐이고 많은 나라들은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으로 전투기를 구분하여 운용하는데요. 미 공군도 이런 전투기 구분을 폐기한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임무와 전술에 따른 일반적인 전투기 구분법인 하이, 미들, 로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미들, 로우 믹스는 군사 전략에서 사용되는 전투기의 등급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각 등급의 전투기가 수행하는 임무와 운영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개념은 전투기의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각 등급의 전투기가 서로 보완적으로 운용되어 전투력을 최대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이급 전투기는 고도의 기동성과 성능을 갖춘 공중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러한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적 전투기와의 대결이나 장거리 공습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하이급 전투기는 대규모 공중전이나 장거리 공습에 적합한 무기 시스템과 센서를 보유하고 있어 치명적인 전술적 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 공군의 대표적인 하이급 전투기로는 F-15K, F-35A 등이 있습니다. 미들급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고성능 전투기와 로우급 전투기 사이의 중간적인 성능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성과 더불어 첨단 기술과 고성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미들급 전투기로는 KF-16, F-16 시리 등이 있습니다. 로우급 전투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전투기로 주로 지원 공격, 근거리 공습, 정찰, 항공자위 등의 임무에 활용됩니다. 로우급 전투기는 경제적인 운용과 다양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목적 무기 시스템과 센서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로우급 전투기는 FA-50, F-5EF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 구분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인데요. 미국은 왜 이런 타입으로 전투기 운용 시스템을 만든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환경과 여러 유형의 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전투기 역시 이에 따라 보유하여 작전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투기 개발 기술과 성능의 다양화입니다. 한 체급의 전투기만 중점적으로 개발하면 기술 편중화 현상이 발생해 종국에는 그 나라의 항공기 방위산업 근간이 흔들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무와 상황에 적합한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야만 최신 기술과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 로우, 믹스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F-22나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의 도입과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들급과 로우급 전투기를 함께 조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미들급 전투기인데요. 우리 공군이 미들급과 하이급, 미들급과 로우급으로 전력을 구성하면 한국은 물론 한반도 전체와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차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 역할을 할 미들급 기체가 바로 KF-21입니다. KF-21은 F-35와의 연계 작전도 가능하며 FA-50과 조합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범용성이 가장 큰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도 미들급 전투기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개발한 기체가 F-16V입니다. 이렇게 미들급 전투기를 중심으로 조합을 하는 구성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앞서 언급했던 헌터 킬러 전술입니다.
미국의 F-35, F-15E, F-22를 이용한 헌터 킬러 전술은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와 다목적 미들급 전투기를 조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 전투력을 최적화하는 전술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 미국은 공중전과 지상전에서의 전투력을 최대화하고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F-22는 하이급 전투기로서 스텔스 능력과 고도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공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적 기체를 공중전 제압해 제공권 장악을 확보합니다. 공중,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스텔스와 다목적 기능을 활용하여 지상 목표를 타격하고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센서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전투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역시 다목적 전투기인 F-15E는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바탕으로 중거리 공중전 임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F-15E와 더불어 F-16V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15E가 중거리 공중전을 담당한다면 F-16V는 전술 폭격, 정찰 등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 공군도 하이급 전투기인 F-35와 미들급 전투기인 KF-21을 조합한 헌터 킬러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두 기체는 체급이 다른 만큼 성능도 다르고 전투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 기동력 KF-21은 높은 기동성을 활용하여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공격 위치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F-35는 중간 정도의 기동성을 보여주지만 스텔스 능력을 활용하여 적의 탐지를 회피하고 공격 위치를 더욱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장 탑재 능력 KF-21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F-35는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이 강점입니다. 3. 스텔스 성능 F-35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서 당연히 F-35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전투기 간 성능 비교를 통한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특성들을 조합하여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살펴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조합은 FA-50 블록 20 버전과 KF-21 블록 3 버전이 전력화되면 한층 더 다채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산 전투기인 KF-21과 FA-50만으로도 헌터 킬러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림일 텐데요. 많은 우려를 낳았던 KF-21 초도 물량 양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KF-21이 우리 공군의 핵심 중추 역할을 맡는 그날까지 무탈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